네,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가을 낙엽 단풍 열심히 밟아가시면서 부패 세력들의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척결해야 되나, 머릿속에서 낙엽 밟으면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 뭐 계절이 바뀌어도 나라 걱정, 정치 걱정, 항상 이 깨어있는 시민들은 바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난 한 1, 2주간, 저는 어떤 거에 취재에 집중했냐면,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50억 클럽이라고 이른바 불리고 있는, 거기에 이제 의혹 대상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그 인간들이 과연,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들을 했길래 이 50억 클럽에 소속되었는지, 와 관련해서 제가 좀 집중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주로 곽상도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박영수 전 특검의 역할, 그리고 하나은행에 이제 돈을 어떻게 끌어들여 가지고 이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서 어떤 보훈을 받았는지, 그리고 특히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이 온갖 형사 사건에 휘말렸는데 다 빠져나가. 그것의 뒷배경은 무엇일까? 곽상도의 이상한 활약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서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어떤 그림자들, 제가 분석을 많이 해드렸죠. 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 방송 한번 보시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윤석열과 최재경,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좀 파헤쳤습니다. 아직까지 언론이 윤석열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길래 대장동 어떤 의혹 사건에 자꾸 나오는지. 다만 50억 클럽에는 아직 윤석열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준 50억 클럽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고요. 공수처에 지금 이제 그 윤석열이 이 대장동 그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이제 봐주기 수사한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공수처에 지금 접수가 돼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아직까지는 입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발만 되어 있지. 그래서 윤석열이 왜 피의자로 입건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그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언론에서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니까 꼭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자, 허재현 기자의 모든 활동과 취재, 이렇게 계좌 운영하면서 여러분의 후원금 소중히 받고 있고요. 그리고 허재현 기자, 허재현 TV를 응원해주고 있는 광고 업체들 몇 개 있어요. 다들 아시죠? 많이들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재현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요런 글을 하나 써드렸어요. 네. 허재현 기자의 대장동 50억 클럽 취재 잠정 결론. 네, 2주간 여기에만 집중해서 제가 막 파헤쳐봤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박영수, 최재경, 예. 윤석열은 아직 50억 클럽에 이제 직접 거론되고 있진 않지만, 예, 저는 그 클럽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느냐? 2011년에 여러분 대장동 개발이 굉장히 그 시도된 지가 오래돼요. 2015년은 이제 민관 합동 개발에 이제 성남시에 틀이 마련된 거고요. 그 이전부터 민간 업자들이 막 LH를 제끼고 막 지들이 헤쳐먹으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 2011년이 이제 초기죠. 개발 초기. 이때 대장동 개발 1차 자금 1,100억 원을 마련을 하거든요. 이 민간 업자들이. 이때 이 검찰 전현직 세력들이, 이 검찰 카르텔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이들이 숨은 이 1,100억의 숨은 쩐주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들이, 아니 이 검사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1,100억의 쩐주란 소리야? 약간 의아하시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중간중간 방송에서 몇 번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최재경이 당시 수사 책임자였고 윤석열이 그 밑에 책임자였죠. 저축은행 수사. 2011년에 그거를 막 덮어버렸어요. 대장동 불법 대출 사건. 무려 1,100억 원의 불법 자금이 있었는데 이거를 윤석열이 덮어버리면서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횡재를 하게 됩니다. 1,100억의 꽁돈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 돈으로 얘네들이 대장동 일대의 지주 작업을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동산 업계에 취재를 해보니까 지주 작업이 이 사실 그 부동산 개발에서는 90% 이상이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결정적 역할을 했더라고. 이건 제가 새로 취재한 겁니다. 예. 그래서 2015년 이후에도 물론 이제 여러 은행들의 돈도 투입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 이 지주 작업에 사용된 2011년 대장동 개발 1차 자금 1,100억 원을 이 꽁돈을 마련해준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박영수, 최재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 언론이 별로 주목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박영수, 최재경, 윤석열의 이 당시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그럼 곽상도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예. 곽상도는 2015년 하나은행이 대장동 개발 2차 자금을 그러니까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거. 그게 곽상도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건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곽상도는 그 외에도 이 김정태 하나금융회장과 이제 친분을 지내면서 김만배가 이제 연결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김정태 회장이 각종 그 송사에 시달리죠. 그것도 다 지난 방송에서 다 정리해드렸어요. 그거를 일처리를 해주면서 김정태와 관계를 맺고 하면서 김정태가 대신 또 최순실 패밀리들의 각종 편의를 막 봐주고 그러죠. 예, 독일의 정유라한테 막 돈 꿔주면 안 되는데 막 돈 꿔주고 막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막 보훈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 곽상도의 역할은 이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곽상도와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의 역할. 이게 대장동 개발 2차 자금인데 이때 곽상도는 역할을 한 게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난번에 다 설명 다 해드렸어요. 못 보신 분들은 보세요. 그럼 이재명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한 거냐? 현재로서는 아무리 제가 객관적으로 그죠? 막 날카롭게 살펴봐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이 도둑놈들을 철저히 더 감시 못한 어떤 행정상의 비판 그 지점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유동규와 뭐 정진상 뭐 통화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땐 별거 없어요. 아직까지. 그거 왜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지는 이따 방송 말미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외에 이제 50억 클럽에 김수남도 있고 권순일도 있잖아요. 권순일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들어갔는지. 진짜 모르겠어, 아직까진.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없어요.
김수남은 화천대유 고문 역할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2015년 당시에 대검 차장이었죠. 예. 그래 2015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이게 대장동 그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2차 수사를 하거든 검찰이. 예. 근데 뭐 하다가 좀 중간에 덮은 의심이 들어. 그때 무슨 역할을 김수남이 했나? 아무튼 그 공으로 화천대유 고문에 들어갔을 수 있죠. 이건 그냥 뇌피셜이라 그래서 제가 좀 뭐랄까 좀 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김수남과 권순일은 정확하게는 무슨 역할 때문에 50억 클럽에 들어갔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취재는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런 제가 글을 써드렸는데 오늘 중요하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거는 바로 윤석열, 최재경, 박영수 얘네들이 도대체 왜 2011년 당시 1100억 원의 숨은 쩐주들이라는 의혹이 있느냐. 예, 그거를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좀 새로운 관점이니까 여러분 잘 좀 봐주세요. 네. 윤석열, 네. 국민의힘의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현재로서는 마치 타격이 될 이슈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거 진행이 되면 될수록 윤석열에게 타격이 되는 그런 의혹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자, 여러분 2011년에 저축은행 수사를 할 때 그때 윤석열이 그죠? 수사 책임자였어요. 예. 그때 대장동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이 이제 불법 대출을 한 게 있었어요. 조아무개 씨라는 사람이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해가지고 대출해주면 안 되는데 친인척이니까 부산저축은행의 회장의 친인척이거든요. 조아무개 씨가. 그래가지고 이 저축은행법상 이 친인척한테는 해주면 안 돼. 불법이야.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주임 검사가 이 조모 씨의 계좌를 압수수색까지 해가지고 막 자금의 흐름까지도 다 살펴봤는데 이 사람을 입건조차도 안 해. 그냥 봐줬어. 지 말로는 뭐 워낙 몇백 명이 다 수사 대상이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다 입건하냐 봐주기 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봐요.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가지고 계좌까지 다 살펴봤잖아. 근데 왜 입건을 안 해?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이 직무유기를 했다.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 정도로 논평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당시 윤석열은 대검 중수부 이과장인데 이때 대검 중수부장이 바로 최재경입니다. 네. 저는 최재경이 왜 이 50억 클럽에 갑자기 뜬금없이 퍽 하고 등장하나 이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때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중수부장이었던 거야. 최재경이.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같이 쿵짝쿵짝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인 거죠. 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이 직무유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직무유기 수준을 넘어서서 저는 이 대장동 뇌물 사건의 중요 피의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잠정 결론이에요. 이 기사는 제가 리포액트에다가 올려드렸어요. 성질 급하신 분들은 가서 좀 보십시오. 자, 왜 이 사람이 직무유기 수준을 넘어서서 왜 이 대장동의 이 부패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 피의자로 입건이 돼야 되는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자,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이 수사 책임자였고 윤석열과 최재경이 수사 책임자였다고 보면 돼요. 그럼 김만배랑 박영수는 여기에 왜 튀어나오냐? 아까 말씀드렸죠. 조아무개 씨, 이 브로커 조아무개 씨가 불법 대출을 알선했단 말이지. 부산저축은행. 그래가지고 1,100억 원을 부산저축은행이 이제 빌려주도록 막 그런 역할을 해요.
그때 조아무개 씨, 아이고, 네, 그때 그 조아무개 씨를 변호한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아무개 씨의 그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계좌 추적까지 다 했고 뇌물 받고 뭐하고 뇌물 한 10억 원인가 받았어 그 사람이 조 씨가. 이 수상한 자금이 파악이 됐을 텐데도 입건도 안 해. 말이 돼? 박영수가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지. 검찰들이 더 바보도 아니고. 그 김만배가 박영수와 이제 조 씨를 연결시켜 준 사람이고, 예, 박영수가 아마 윤석열을 뭐 찾아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문자를 보냈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뭐 10년 전의 얘기라, 10년 전의 일이라 뭐 이게 확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해가 안 될 법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예.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 지금 막 그런 이제 정치권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다 바빠서 못했다 뭐 윤석열은 이야기하는데 예, 말이 안 돼. 예. 압수수색을 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압수수색도 하고 나중에 결국 2015년인가 수원지검에서 뭐 아무튼 다시 이거 재수사를 벌여가지고 2015년에 수원지검 특수부가 이 조아무개 씨를 결국 구속 기소까지 해. 그러니까 윤석열이 똑바로 수사 안 했다라는 게 들통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A씨, 이 조 씨가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삽니다. 근데 요때 이제 대검 차장으로 있었던 게 김수남이거든요. 나중에 검찰총장이 되죠. 김수남은 어찌된 일인지, 예, 나중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고요. 예. 그래서 50억 클럽에 하여튼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김수남의 역할은 딱 요 정도밖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흔적이 확인된 게 아니라, 김수남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고, 아무튼 윤석열은 엉터리 직무유기 수사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허재현은 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직무유기 수준이 아니고 중요한 피의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에? 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자금 투입이 총 3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9년에서 2011년 그 사이, 예. 그때의 돈이 1,800억 원의 PF 자금이 쓰이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중에서 무려 1,100억 원 가량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린공감TV를 통해서 알려졌던 사실, SK의 행복나눔재단의 이사장이, 최기원 이사장이 2015년 350억 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하나은행이 성남의 뜰이라는 공동 컨소시움을 이제 화천대유랑 만들면서 2,250억 원을 빌려줘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총 3차례의 큰 돈이 집어넣어줘요. 이 돈이 없었다면 이 화천대유, 김만배 일당 같은 인간들이 무슨 돈으로 대장동 민간 개발을 하겠어요. 이 쩐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까지 언론에선 이 부분 거의 관심이 없지. 그나마 열린공감TV 정도가 활약을 해서 이 SK 최기원 이사장 이 350원이 드러났죠. 쩐주가.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이 2,250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돈만 빌려주고 나머지 모든 그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 화천대유 니들이 다 알아서 해. 그리고 배당금도 니네가 더 많이 가져가. 뭐 이런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막 합니다. 네, 하나은행이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래서 요 2차와 3차 쩐주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나마 여러분들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주목하는 건 뭐냐면 2009년에서 2011년 요 사이에 투입된 1,100억의 부산저축은행 이 돈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더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2차 때 투입된 돈보다 이 대장동 개발에서 훨씬 더 좀 역할을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예. 이때 윤석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왜 이 1100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업계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표를 좀 잘 보십시오. 맨 위에 써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99%가 토지 매입 작업이야. 우리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 부동산 업계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주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토지를, 그죠? 이제 민영 사업을 100% 하려고 하면, 민영으로 그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한 70% 가량을 토지를 우선 매입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나머지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민영 사업 말고 공공 사업을 하려면 50% 가량을 사전에 토지 매입을 해야 된대. 그래야 나머지가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지주 작업을 하는 게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이제 요 일이 벌어지고, 그 돈을 어디서 끌어오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남욱, 이런 인간들이 막 활동을 해. 이강길, 이런 사람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무려 1100억 원을 끌어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법 자금이었던 거야. 근데 윤석열이 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이 1100억의 존재를 알아놓고도 그냥 봐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한마디로 땡 잡습니다. 완전 횡재를 해. 봐봐요.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을 불법으로 빌려줬으면은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 그래가지고 이 돈이 부산저축은행은 공중분해되고 이 1100억이 공중에 붕 뜹니다. 그냥 공돈이 돼버려. 아무도 찾지 않는 돈이 돼버려. 언제까지? 2015년까지. 왜냐하면 2015년에는 나중에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나중에 이제 이걸 돈을 회수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저축은행에 이제 대출, 그러니까 돈 꿔주는 이제 민간인들한테는 그 예금보험공사가 다 돈을 사전에 다 지급을 했잖아. 우리나라 법상 그렇게 돼 있잖아. 5천만 원까지인가? 뭐 하여튼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2015년까지도 회수가 안 돼.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야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왜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막 부랴부랴 수원지검이 막 수사를 하고 그럽니다. 윤석열이 봐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무려 1100억 원을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걸 마치 꽁돈처럼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돈처럼 활용하도록 윤석열이 결정적인 문을 터준 거예요. 윤석열과 최재경이. 예? 이거를 언론이 주목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미처 몰랐어.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 부동산 업자들한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돼. 허 기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론이 놓치고 있다. 예. 부동산 개발에서 가장 핵심은 관을 물론 이제 뭐 설득하고 뭐 성남시랑 같이 뭐 어떻게 수익 배분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굉장히 더 큰 작업은 지주 작업이다. 이 지주 작업만 완료하면 나머지는 이제 관에서 정해준 어떤 행정 절차에 따라서 탁탁탁탁탁탁 하면 되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지주 작업이야. 이 지주 작업에 쓰일 돈을 마련해 내지 못하면 사실 이 부동산 개발은 그 이후로도 앞으로도 공무원을 아무리 구워 삶아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1100억 원을 가지고 이 지주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토지 이제 사용권 막 우선 매입 뭐 이런 거 막 약정 맺고 뭐 하고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표에 써 있듯이 1차 사건에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이 민간 업자들이 무려 토지 사용권 32%를 확보해냅니다. 성남시가 아무리 용을 써도, 사실 이때 민간 업자들이 너무 이미 토지를 다 매입한 상태라, 성남시가
이 민간업자들과 손을 잡지 않고서는 그 토지 사용권 50%를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제가 아까 공공사업을 하려고 해도 50% 이상은 사전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법적으로 그래요. 그래야 강제 수용이 가능하거든. 근데 이미 민간업자들이 대장동에 30% 이상의 땅을 다 확보를 이미 해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이 민간업자들 얘네랑 손을 잡지 않으면 이재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민간업자인 화천대유랑 손을 잡지 않으면 아예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이미 되어 있었어. 예.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100% 이걸 공공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미 대장동 그 민간 시행 사업자가 토지 사용권 32%나 확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남은 지주들한테서 막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버린 한 상태가 돼버렸던 거예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화천대유랑 공동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는 대장동 사업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제가 이걸 부동산 업자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건 저도 이제서야 안 거예요. 지난 1, 2주 사이에. 그래가지고 예전에 동아일보도 비슷한 보도를 했더라고. 천화동인 멤버들이 대장동 땅 개발하기 전부터 땅을 이미 32%를 사들였다. 이런 거를 9월 28일자로 무슨 단독 이러면서 보도를 해놨더라고. 근데 얘네는 이거를 또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면 이게 무슨 이재명의 비리인 것처럼 그렇게 뭔가 결론을 이상하게 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민간 개발업자들이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둔 상태였고, 그래서 이 대장 PFB가 사실상 개발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셈이다. 그죠? 제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이 화천대유랑 어떻게든 손 잡아가지고 민간 합동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화천대유가 그래서 얘는 결론이 뭐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2010년 6월에 성남시장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공영개발은 힘든 지경이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개발업계는 보고 있다. 왜냐? 민간 개발사가 이미 32%나 땅을 대규모로 확보해둔 상태에서 이들과 타협하지 않고는 개발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결론은 몰라. 그냥 이재명의 비리를 뭔가 완성시키기에 좋은 조건인 것처럼 이 팩트를 그렇게 해석해놨어. 저랑 똑같은 내용을 갖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100% 공공개발을 왜 안 했냐? 사람들이 막 그렇게 비난을 하잖아. 지금 국민의힘이 막 그런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얘들아, 니들 동아일보 기사 잘 봐봐. 동아일보만 봐도 이재명이 100% 공공개발을 이미 아예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어. 이미 성남시장 당선되기 전부터 동아일보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겉으로는 이상한 얘기를 막 써놓으면서 실제 내용은 그래. 여기 써있잖아. 부동산 업계는 이재명 시장이 당시 땅 작업을 끝내 민간업자를 배제한 채 완전한 공영개발을 추진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화천대유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비리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런 식의 이상한 결론을 끌고 가. 아무튼 그건 동아일보가 이상한 결론이고. 네. 아무튼 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2011년도 당시에 이 32%의 토지 사용권 이거를 민간업자들이 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돈이 어디서 나왔다? 부산저축은행 1,100억. 만약에 윤석열이 그 당시에 수사 책임자로서 이거 저축은행 수사 똑바로 만약 했다면 어떻게 1,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대장동에 이렇게 불법 대출할 수 있어? 조씨, 너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다 불어. 이렇게 해가지고 입건해가지고 계좌까지 압수수색 다 했는데 왜 사람은 입건을 안 해? 만약에 이거 그죠? 했다면 이 1,100억은
당연히 회수되는 거죠. 부산저축은행으로. 그럼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도 막고, 그죠? 그렇게 돈이 쓰였겠지. 근데 이걸 수사를 안 해버려. 그래서 1,100억이 중간에 붕 떠.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저는 박영수의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만, 박영수가 이제 조 씨를 변호를 하면서, 이봐, 윤석열, 이거 1,100억 이거 만약에 회수가 되면, 이거 진짜 대장동 이거 개발 완전 거의 다 해놓는데 다 끝나는 거야. 이미 2,100억을 투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지주 작업 다 해놨어. 그래서, 윤석열, 너 부동산 개발 이런 거 잘 모르지? 부동산 개발은 지주 작업만 해놓으면 99%다 해놓은 거나 다름없어. 근데 이 1,100억을 네가 지금 회수를 하면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다 죽는다. 내가 이 민간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이미 다 된 사업이야. 네가 이것만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이 대장동 과실은 진짜 우리가 다 해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만 좀 제발 좀 눈 감아줘.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 1,100억에 대해서 눈 감고 넘어가게 만들어줬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1,100억의 역할이 이 대장동 개발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언론도 이 1,100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윤석열이 왜 직무유기를 했을까? 그냥 직무유기다. 요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너무나 큰 돈이고 이 대장동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말 성패를 가르는 초기 투입 자금이었던 거예요. 이 1,100억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1,100억이 그죠? 그러니까 1,100억이 2015년에 돼서야 예금보험공사가 그제서야 막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그죠? 이걸 회수를 하네 마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가서도 회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민간업자들은 1,100억을 윤석열 덕분에 꽁돈처럼 몇 년간 지주 작업하는데 다 쓴 거야. 와. 어마어마하게 큰 은인을 만난 거죠. 이게 다 윤석열이 봐주기 수사하고 뭐 이런 것들 박영수가 왔다 갔다 이게 다 우연의 일치라면 정말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렇게 1,100억을 마음대로 융통할 수 있도록 누가 이런 행운을 누려. 1,100억짜리 로또인데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큰 돈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결정적 시점에 큰 돈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동산 개발에서 지주 작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으니까 우리가 이 1,100억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 파악을 한 건데 이 1,100억의 역할은 2015년 이후 SK와 하나은행의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보다도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던 자금이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장동 게이트의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이제 저의 이제 약간의 뇌피셜입니다만. 자, 결국 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금 1,100억이 투입돼서 토지 32% 지주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불법 대출금을 환수하지 않은 당시 수사검사들 윤석열, 최재경 이 인간들이 화천대유의 공범일 수밖에 없지 않나. 중요 피의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검사들이 뭐 이렇게 자선 사업가들도 아니고 그죠? 이 봐준 것에 대한 대가를 챙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챙긴다? 박영수라는 회전문을 통해서 직접 윤석열에게 꽂아줄 수는 없지. 그건 뭐 너무 계좌이체하면 바로 들통나잖아. 윤석열이 바로 그렇게 돈 받을 수는 없지. 최재경이 바로 그렇게 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회전문을 통해서 막 이렇게 그 자금 세탁,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뇌물을 받아 처먹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공수처는 그렇게 수사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금 이거 왜 수사 안 했어? 직무유기하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50억 클럽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정의 내리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이 뭐 김만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았던 인간들도 50억 클럽에 이제 들어갈 거고, 권순일이라든지 김수남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검찰 전현직 출신들, 윤석열, 최재경, 박영수 이런 인간들은 아마도 이 1,100억의 존재를, 냄새를 맡고 덮어주는 데에 가담했던, 그러니까 하이에나처럼 칵칵칵 냄새를 맡아가지고 이 1,100억 니네들 대장동 개발업자도 이거 1,100억 몇 년 동안 꽁돈처럼 썼네. 야, 이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한테 좀 그죠? 콩고물이라도 내놓지 않으면 네 재미없어. 이 1,100억의 냄새를 맡은 인간들, 전현직 검찰 카르텔, 그들이 파티를 벌인 거 아니냐. 공수처가 그렇게 프레임을 잡고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1,100억이라는 작물이 생긴 거예요. 대장 그 저축은행 수사를 하다가 뭐 봐주기 수사 하다가 1,100억이 붕 떠버려. 근데 국민 누구도 이 1,100억의 존재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 1,100억 중간에 붕 뜬 돈, 이 대장동 개발업자들, 니들 잘 써. 우리가 봐준 거 알고 있지? 우리 이거 나중에 이 작물이 어떻게 쓰여가지고 뭐 땅값이 어떻게 뜰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수익 좀 나면 우리한테 공유 안 해주면 니들 재미없어. 그렇게 몇 년 동안 이 박영수라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이 검찰 패밀리 카르텔들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가 떨어질까. 그래서 박영수가 50억을 넘어서서 거의 그 친인척 회사를 통해 가지고 뭐 100억 플러스 알파 막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박영수가 다 혼자 먹을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 박영수라는 세탁소를 통해서 어쩌면 윤석열과 최재경에게 뿜빠이 됐을 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 1,100억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윤석열의 역할은 그냥 직무유기 수준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하게 당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이 피의자다, 이 사람. 공수처에 고발은 됐는데 아직 입건은 안 됐어요. 이 사람 피의자로 입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쓴 거고요. 내용을 이제 글 기사로 쭉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리포액트 기사를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이거 이제 그 국감 때 이제 민주당의 의원이 이제 띄운 이제 화면인데 50억 클럽, 그죠? 김만배와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곽상도, 박영수, 최재경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죠? 거론이 된 거 아니에요. 곽상도가 하나은행과 김정태 회장을 어떻게 뒤를 봐주면서 하나은행은 또 어떻게 또 화천대유에 투자해주고 2천억 가량 이런 역할을 하면서 곽상도는 50억 클럽의 역할을 다 했고, 박영수와 최재경의 역할, 그리고 윤석열의 역할까지 제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추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 나머지 이제 이경재, 원유철, 부인, 권순일, 김순환, 강찬우, 이창재, 김기도, 얘네들은 솔직히 무슨 역할인지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어. 근데 자문료 정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1,100억의 아까 그 존재, 그런 거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하나은행의 그 뒤구린 그런 참여, 이상한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막 구린 구석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자세한 비밀 공유까지는 안 됐던 인간들인 거죠. 그 레벨에 따라서 챙겨줄 돈이 좀 달랐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의 이 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그 알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뇌물 액수가 달라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안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실제로 그죠? 흔적이 나왔잖아요.
뇌물 거래한 게 흔적입니다. 예. 제가 뭐 팩트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흔적입니다. 윤석열의 아버지가 김만배의 누나랑 부동산 거래를 했잖아요. 예. 이게 딱히 뇌물성 거래인지는 뭔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돼.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뭐, 부동산 매물로 나올 수도 있지. 그걸 또 진짜 몇십만 분의 일을 그저 뚫고 김만배 누나가 살 수도 있지. 이 사람들은 뭐 늘 로또에 당첨되는 게 쉬우니까. 뭐 이런 우연의 일치를 살면서 뭐 10번도 100번도 겪을 수 있지. 에이구. 그런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김만배의 누나와 윤기중 씨, 윤석열의 부친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 그죠? 김만배 누나가 친박 보수단체 대표이고, 윤석열 부친은, 그죠? 네, 뉴라이트 막 계열의 학자로서 여러 활동들을 해왔었죠.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리고 또, 열린공감TV가 취재를 잘해가지고, 뭐가 또 최근에 밝혀졌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 운전기사가 들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거죠. 김만배랑 윤석열이랑 형동생 하는 사이 당연히 맞고요. 뭐 그 정도를 넘어서서 청문회 때 같이 준비도 하고, 그리고, 예, 그 집 문제, 윤석열이 자기 아버지 집 문제도 김만배랑 논의하고 그랬다라고 증언을 한 거죠. 운전기사들은 다 알지. 이런 것까지 지금 보도가 나온 상태예요. 주류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윤석열과 김만배의 관계. 그래서 윤석열이 당시 저축은행 수사를 덮으면서 1,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꽁돈을 민간업자들에게 그저 활용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면서 엄청난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예, 이 대장동, 자기 아버지, 뭐 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도 이루어지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다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자, 저는, 처음에 이 최재경이 나오길래, 이 최재경은 왜 나오지? 예. 좀 약간 의아하긴 했었어요. 이 사람이 왜 나오나.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저축은행 수사 때 이 사람이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말단에서 책임자였고 이 사람은 최종 책임자였던 거죠. 그렇더라고요. 자, 여러분. 윤석열과 최재경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예. 1,100억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끌어온 1,100억의 역할은 대장동 개발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 예. 라는 점, 예, 제가 부동산 업계를 취재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1,100억을 회수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윤석열과 최재경입니다. 이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예, 대장동은 완전히 그냥 2차, 3차,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뭐가 아예 없는 거야.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박영수가 급하게 투입돼가지고, 야, 이거 조씨 입건되면 큰일 나. 1,100억 이거, 야, 이거 대장동 지주 작업 다 끝내놨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회수되면. 윤석열, 이것만 좀, 그랬을 가능성에 대해서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예.